완벽주의자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지만 삶이 재미없다. 그냥 생존할 뿐이다. 사람은 재미가 없으면 중독에 빠지게 되어 있다. 재미와 감동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자유란 바로 이런 재미와 감동에 바탕을 둔 자유다. 완벽주의자들은 이런 자유를 줘도 자유를 계획하고 자유를 연구한다. 자유 자체를 누릴 줄 모른다. 스스로를 노예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제는 스스로 족쇄를 풀고 해방의 삶에 적응해야 한다. 그렇게 살라고 삶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삶이다. 온전하게 사는 일만이 완벽한 삶을 포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않고 뱃속에 처져 있을 때 우리는 체증을 느끼죠. 꽉 막혀 답답한 이 체증을 계속 지니고 있으면 나중엔 몸의 기운이 빠지면서 숨도 편히 쉬기가 어려워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나 우울도 그때그때 잘 해소되지 않고 쌓이게 되면 마음도 체하게 되는데요. 물론 몸이 체했을 때와는 증상이 다르지만 더 오래가고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떨 때 우리의 마음이 체하게 되고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디터에서 펴낸 때로는 마음도 체한다인데요. 저자인 변상규 교수는 상담 치유 전문가로 지난 20여 년간 수천 건이 넘는 상담 케이스를 통해 많은 내담자들의 상처를 치유해오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세종도서 문학나눔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답답한 심리적 문제의 원인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사이다처럼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체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서문을 통해 먼저 살펴볼까요? 나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가 상처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열등감의 상처, 못 배운 상처, 가난의 상처, 뜻을 이루지 못한 상처, 이해받지 못한 상처, 무시당한 상처 등등. 상처 밑바닥에는 언제나 지독한 거절감과 좌절감이 깔려 있다. 거절을 당하면 마음이 체한다. 밥만 먹고 체하는 게 아니다. 마음도 체한다. 그 체한 마음을 뚫어주지 않으면 그것이 나중에 화병이 되고 우울증이 되고 심지어는 자살에 이르게도 한다. 육신이 죽지 않았어도 정신이 죽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한이라고 부르는 감정이야말로 마음이 꽉 체한 상태를 뜻한다. 억압이 심했던 조선시대에는 여자들과 노비들의 한이 많았다. 그래서 나온 게 탈춤이다. 탈이라도 쓰고 잘난 남자들과 양반들을 풍자하며 욕짓거리를 날려 조금이라도 한을 풀었다. 이렇듯 생명은 들어오는 것이 있으면 나가는 법이 있어야 한다. 마음이 체했는데 뚫지 못하고 풀지 못한다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거절과 좌절을 많이 당한 사람은 마음에 한이 맺힌다. 그런 사람은 평생 자기 한풀이 하나만을 위해 살아간다. 상처의 또 다른 원인은 좌절이다. 좌절을 많이 겪은 사람의 마음에는 늘 두 가지 감정이 남아있다. 그 하나가 분노요, 다른 하나가 슬픔이다. 분노는 공격성으로 표출되고 슬픔은 체념이나 무기력감으로 발전하다가 우울증으로 악화된다. 상처는 낫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고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난다. 언제든 모습을 드러낸다. 상처엔 정해진 시간도 없다. 상처를 받으면 모든 시간이 멈춘다.
상처에 과거나 미래는 없다. 수십 년 세월이 흘러도 남는 건 잔인한 현재뿐이다. 상처는 영혼의 순수함을 오염시키고 진실된 삶을 끊임없이 가로막는다. 진실한 자기는 죽이고 거짓 자기로 살아가게 된다. 진실한 자기를 마주하면 상처와 마주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은 도피의 가면을 쓴다. 상처는 처음에는 누군가 주지만 나중에는 내가 받는다. 나 스스로 상처를 받는다. 어쩌란 말인가? 내가 상처를 겪으면서 깨달은 진리는 그럼에도 상처는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너무 늦지 않게. 너무 늦은 상처는 시든 꽃처럼 아무리 물을 주어도 썩고 햇볕을 쬐어도 오그라들며 예쁜 화분에 심어도 빛이 바랜다. 상처는 궁극적으로 자기와의 화해를 통해 치유된다. 자기를 이해하고 비난하지 않고 스스로를 보듬는 힘을 키운다면 상처는 분명 치유되고 그 치유된 자리에는 삶의 지혜가 깃들 것이다. 이 책은 제1장 내 마음에 가시 하나, 2장 자기를 속이지 않으면 병이 없다, 3장 나의 상처 보듬어주기, 4장 온전한 나로 꽃 피우기, 이렇게 총 4장 안에 54편의 글이 담겨 있는데요. 이 가운데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글을 부분 발췌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때로는 마음도 체한다. 우리 몸은 음식물을 먹어야 생존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다. 근데 먹고 체하면 큰일이다. 먹은 것이 제대로 소화되어야 몸이 산다. 먹은 것이 체하면 몸이 고통받는다. 어디 음식물만 그런가? 마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대인관계, 특히 우리가 기대하고 권위를 부여한 부모, 자녀, 배우자, 친구, 애인, 믿었던 누군가에게 상상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면 그 당혹스러움은 우리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릴 것이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소화가 안 된다. 바로 마음이 체하는 것이다. 그런데 몸은 체하면 속이 아프거나 더부룩해지지만 마음은 체해도 아무 변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충격을 받으면 마치 그것이 없는 것인 양 아무 일 없는 듯 억압을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큰 사건을 접했을 때 순간적으로 잘 대처하지만 그 사건을 모두 정리한 어느 날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일이나 순간에 갑자기 무너지면서 자살 충동까지 느낀다. 하지만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 우리의 마음은 늘 그렇게 진화하고 생존하면서 자신을 방어해왔기 때문이다. 한데 자주 마음이 체한 사람들은 그걸 미련할 정도로 쌓아놓다가 어느 날 스스로도 감당을 못하고 만다. 그럴 때 마음은 도끼를 내뿜으며 몸에게 명령한다. 아파서 죽어라. 그리고 몸이 아파온다. 그때부터는 백약이 무효다. 마치 무당이 되기 전 신병에 걸린 것처럼 이유 없이 몸이 아프다. 나은 듯 하다가도 갑자기 다시 아프다. 그래서 미치게 만든다. 되게 착한 사람들, 권위자의 말에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라고 말할 줄 모르는 착해 빠진 인생들이 그런 환장할 증세를 몸으로 겪는다. 전형적인 시민성 증상이다. 사실 그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제 한 몸 방어할 힘이 너무너무 없었다는 것뿐. 그저 자기 하나만 희생하면 가족도 행복해지고 엄마 아빠도 안 싸우고 친구들도 문제없고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몇 년 전 내 수업을 듣던 여학생 하나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늘 맨 앞자리에서 한 학기 내내 뭔가 열심히 적으면서 수업을 듣던 학생이었는데 달리는 기차에 몸을 던진 것이다. 여학생은 착한 성품에 형제들 사이에서도 모범적이었다. 오빠와 남동생은 자기 주장이 강했지만 이 학생은 순종적이고 희생적이었다. 평생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란 여학생은 어느 날 자기 등록금 문제로 다투는 부모를 보고 그날 유서 한 장 없이 기찻길로 나갔다. 그런데 그 부모가 자식 장례식에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는가? 서로를 탓하며 또 싸웠다. 아이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나는 그날 밤 가슴 저미게 울었다. 나 하나 죽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엄청난 착각이다. 절대 안 바뀐다.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엄마 아빠는 다시 싸우고 가족의 징그러운 문제는 전혀 변함없고 친구들은 언제나 무심하다. 죽어야 그게 아니었음을 자각하겠지만 죽었는데 뭘 어쩌랴. 답답하고 안쓰럽고 속상하고 우라가 치민다. 나는 우울해지면 무언가 내가 분명한 걸 선택해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일부러 비싼 한우집에 가서 나 혼자 고기 2인분을 먹고 온다. 먹고 나면 몸이 즉시 좋아지는 희한한 체험을 한다. 아님 노래방에 가서 나 혼자 노래를 부른다. 내 본능에 충실해진다.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는다. 아무리 비싸도 먹는다. 혹시 내가 우울한 게 누군가에 대한 원망 때문이라면 그놈 그년을 마구 욕한다. 버스가 많이 다니지만 사람은 별로 안 다니는 그런 곳으로 가서 평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어댄다. 그것도 안 되면 짐승처럼 울부짖는다. 굴다리 밑으로 가서 어흥 어흥하고 운다. 그러면 우울한 감정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우울할라 치면 내가 왜 우울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나 자신에게 분명히 설득시킨다. 왜냐하면 그냥 우울한 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 내가 산다. 마음은 몸 같다. 그 생리가 참으로 몸의 생리와 유사하다. 굳이 말하자면 마음은 간 같다고 할까? 간은 큰 병이 오기 전까지 티를 내지 않는다. 마음도 그렇다. 그러나 간이 티를 내면 고칠 방법이 없다고 한다. 마음도 그렇다. 몸이 아플 때 가장 좋은 건 속을 비우는 금식이다. 짐승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를 지킨다. 때문에 몸이 아플 땐 굶는 게 좋다. 마음이 아플 땐 마음의 요소를 자꾸 들여놓으면 안 된다. 멀리해야 한다. 누군가를 좋아했거나 사랑했어도 그 대상을 마음에서 멀리 두어야 한다. 미워해서도 사랑해서도 안 된다. 그게 어찌 가능하냐고? 죽을 만큼 아파보라. 죽을 만큼 아프다 보면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인다.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 생각하는 것 보았는가? 죽어가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몰입한다.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설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가? 그 순간 이성이, 사랑이, 낭만이 생각나던가? 죽을 만큼 아파보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희미하게 자각하게 된다. 죽을 만큼 아파본 사람만이 그토록 맛나게 먹던 음식도 그토록 껌 씹듯 입에 달고 살던 담배와 술을 끊는다. 그리고 입이 싫어하는 음식도 먹고 몸을 움직인다. 당신이 그걸 못한다면 아프기만 했지 죽을 만큼 아파보지는 않아서 그럴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너무 억압하지 마라. 너무 착하게 굴지도 마라. 몸이 강한 것 같아도 실은 연약하듯 마음은 말할 것도 없다. 마음을 돌보라. 남을 돌보지 말고 자기 자신을 돌보라. 마음이 몸 같으니. 남들이 서운하다는 당신에게. 서운하다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sorry, 미안하다, regrettable, 후회한다, unsatisfied, 만족스럽지 않다 등일 것이다. 그러나 서운하다는 감정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왠지 그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느낌이 있다. 2% 부족하다고나 할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서운하다는 말 속에는 위에 3단어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아마 조금은 기대했는데 채워지지 않아서 속이 상하고 상대가 야박하게 여겨지고 안 그렇게 봤는데 이제까지 내가 생각했던 인연이 아닌 것 같아서 실망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서운하다는 의미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다. 정을 중요하게 여긴 우리나라 문화에서 서운하다는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 대화 없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라 부른다. 그런 가정에서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서운함이다. 대화가 없으므로 의뢰 그러려니 한다. 한데 그 와중에도 작은 것이라도 기대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서로에 대한 서운함의 크기와 간극은 더욱 커진다. 예를 들어 자녀의 생일에 케이크 하나 사들고 와서 촉 꽂고 생일 축하 노래 한번 불러주는 게 형식적인 의뢰였는데 어느 날은 생일 케이크 하나 덜렁 사온 아버지가 축하한다 한마디 하고 케이크만 건넸다면 그 자녀의 마음에는 서운함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 생신의 아들 역시 케이크 하나 건네며 아버지 생신 축하드린다는 생일 카드 하나 꽂아놓고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안 들어온다. 자신을 서운하게 만든 데 대해 일종의 복수를 한 것이다. 이처럼 사소한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가족들 사이에 대화가 없는 가정일수록 이런 서운함에 매우 예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또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감정 표현이 수동적이거나 거의 보이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아주 작은 일이나 말에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그래서 관계를 끊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관계를 끊고 흔히 잠수를 탄다는 말처럼 연락 두절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타는 사람도 적지 않다. 말은 안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게 서운함의 결과다. 상대는 이런 경우 황당함을 느낀다. 아니, 내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작은 일 하나 갖고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상대 역시 서운함을 느낀다. 한데 그 서운함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라 상대가 평생을 느껴왔던 서운함이다. 상대방은 그런 식으로 자신이 느꼈던 서운함을 심어주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서운함을 심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서운함은 본의 아니게 생기는 것이다. 본의 아니게 서운한 것이고 본의 아니게 서운하게 만드는 것이다. 살아오면서 알게 된 많은 이들에게 기대가 컸다. 이 사람은 이래서 컸고 저 사람은 저래서 컸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내 주머니 사정을 아는 지인이기에 한 번 정도는 작더라도 도움을 주실 분 같았는데 말만 해놓고 한 번도 도움을 준 적이 없는 사람. 상담실에 찾아와 인사하겠다고 해놓고 10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사람. 한 번쯤 먼저 연락을 주길 바랬는데 세월이 지나도 무반응인 사람. 졸업하기 전 많이 아껴준 학생인데 단 한 번도 문자 안부조차 묻지 않는 학생. 서운함에 마음이 상했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서운함을 많이 내려놓고 있다. 왜냐하면 사람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좋을 때 더 좋은 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 좋을 때 그 좋음을 좋음으로 누려야 한다. 그러면 된다. 그걸로 끝이다. 우리를 화나게 하고 실망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환상이 빚은 주관적 기대치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든 부모-자녀 관계든 친구 관계든 모든 관계에서 기대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에너지, 사람의 한계를 인식하면 그런 기대치를 가질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런 기대치를 가져야만 하는 우리 내면의 갈급한 심리적 갈증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더 우선이다. 대개는 그렇다. 그런 갈증은 스스로 채워야 한다. 사람이 자신의 기대를 모두 만족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인과의 법칙 속에 만족이란 기대치 역시 처음부터 가능하지 않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모순이므로. 왜 남자는 공감하지 못할까? 예를 들어보자.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 아, 머리 아파. 왜 이렇게 아픈 거지? 그럼 나를 포함한 거의 모든 남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래? 빨리 약 먹어. 이 짧은 대화 사이에는 얼핏 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괴리감이 감돌고 있다. 아내는 머리가 아프다고 말한다. 그것은 약을 먹을 줄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머리가 아픈데 그 아픔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의미다. 즉 아내는 남편이 이렇게 말해주길 기대한 것이다. 아, 당신 머리 아프구나. 많이 힘들겠네. 그런데 남자들 대부분은 이런 말을 못하거나 하질 않는다. 혹시라도 난 그렇게 하는데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훈련이나 학습이 아니라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그분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아울러 연구 대상이라는 점도 기억하시길. 남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약을 사다 주거나 약을 먹으라고 한다. 즉, 해결을 통해 문제를 처리하려 한다. 남자들은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문제 제거 혹은 해결만을 생각한다. 그 문제에 대해 아, 당신이 이러이러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며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쓴 책을 읽다가 왜 남녀의 대화가 불통인지 그 이유를 어렴풋이 알게 된 계기가 있었다. 그에 의하면 남녀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뇌의 발달적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 남자는 구내가 발달해 있고 여자는 신내, 즉 신피질이 남자보다 더 발달해 있다는 것이다. 구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안정감과 생존과 생식을 위한 기능이다. 즉 원시시대 남자들의 본성 안에는 어떻게든 살아남아 자기 종족을 번식시키는 일을 제1의 과제로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났어도 그 흔적이 남자들의 뇌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여자보다 남자가 더 경계심이 많다고 한다. 예를 들어 여학생들만 있는 교실에 낯선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여자들은 순간 당황하면서도 누구지? 하며 호기심을 드러낸다. 그런데 남학생들만 있는 교실에 낯선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남자들은 순간 경계심을 품고 방어적인 눈빛으로 누구지? 라고 반응한다. 즉 남자는 낯선 대상을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자기 경계 내에 기존 질서나 안정을 해치는 자가 아닐까 하는 의혹의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한다. 이에 반해 여자들은 낯선 대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그 대상의 출현이
자신과의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위기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비상사태 반응이 생기면서 경계태세를 보이는 동시에 문제와 투쟁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본능적으로 바뀐다. 때문에 여자들 혹은 아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은 즉시 그것을 해결하려는 단 한 가지 대안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감하는 순간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는 압박감이 공감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남자의 심리를 알 리 없는 여자는 남자의 말에 서운함을 느낄 뿐이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순이와 철이는 연인이다. 두 사람이 저녁 시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만두집 앞을 지나가는데 주인 아줌마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찜통 뚜껑을 확 연다. 순간 여자가 환호하며 말한다. 와, 철이 씨, 만두가 너무 맛있겠다. 그렇죠? 그러자 철이가 인상을 쓰며 말한다. 맛있어 보이는데 나 지금 돈 없어. 아니, 누가 사달래? 그냥 만두가 맛있어 보인다고 말한 거잖아. 철이가 짜증을 낸다. 지금 만두 살 돈이 없다니까. 아니, 누가 사달랬냐고. 그냥 만두가 맛있어 보인다고. 아, 참 말귀를 못 알아듣네. 대충 감 잡았는가? 이게 남자다. 와, 철이 씨, 만두가 너무 맛있겠다. 그렇죠? 하는 말에 그러게, 만두가 맛있어 보이네. 이렇게 말하면 여자는 만두를 안 먹어도 배부를 것이다. 그런데 나를 포함한 남자들은 그렇게 말 못한다. 맛있어 보인다는 말만 하고 안 사주면 아주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놈이라고 생각한다.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들을 때 공간적으로 상상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한다. 마치 전쟁을 치르는 장군처럼 지형도를 그리고 군사를 살피며 바람과 물의 흐름도 파악한다. 그런데 여자들은 관계적으로 말한다.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공감되는 것을 주제로 말을 주고받는다. 남자인 나도 그렇게 대화하고 싶다. 그런 능력을 타고난 여자가 부럽다. 이렇듯 지독하게, 아주 지독하게 다른 남녀의 차이는 학습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인간이라는 한계적 오해를 만들어 놓고 만다. 누군가의 말에 공감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됨에 머물러주는 가장 원초적 관계의 기본 행위다. 남자들은 매사를 죽고 사는 문제, 생사의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심하다. 그로 인해 여유 있고 예술적이고 낭만적이며 관계적인 여성들을 얼마나 많이 무시하며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싸잡아 비난했는가. 이런 일방성에서 해방되려면 우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자기애적인 존재이고 자기 내면 세계가 만든 환상의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 누군가의 말에 진정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헌신적 행위다. 그래서 공감하면 손해를 많이 보기도 한다. 대신 관계를 얻고 만남을 얻는다. 다 잃은 것 같지만 다 가진 자가 된다. 그게 바로 공감의 역설이다. 한이 맺히다. 한을 품다. 한이 설이다. 그리고 한을 풀다. 한을 달래다. 마음에 맺힌 걸 푸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귀신을 불러 구술할까요? 그렇게라도 마음을 풀어야 살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는 것일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한이 되기 전에, 마음이 체하기 전에 괜찮은 척, 안 그런 척 그만하고 그때그때 불편한 감정들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